안녕하세요. 전 누구보다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4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굽이굽이 산을 넘어가는 것 같이 고난과 역경이 참 많았어요. 그 고난들을 넘기 위해 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제 노력을 무시하고 얕잡아 봤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저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께 제일 불쌍한 아이였던 제가 이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려고요.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저,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아주 어릴 적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가난 속에서도 늘 저희 식구들은 행복했어요.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철거와 골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아빠는 먼지와 분진이 수북히 쌓이는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지만 집 상황이 나아지는 일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집이 크게 기울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제가 8살 때였는데 아빠가 폐결핵에 걸리신 거였어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먼지에 쌓여 일을 하시다 보니 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셨고 결국 병에 걸리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 장면은 아빠가 병실에 누워 계신 장면이에요. 누구보다 든든하고 건강했던 아빠가 한순간에 쓰러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서 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절 보면서 아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얘기를 하셨죠. 주연이 왔어? 여기까지 왜 왔어? 그냥 집에 있지. 놀랐지? 아빠 잠깐 아파서 병원 온 거야. 금방 다시 집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괜찮은 거 맞아? 그럼 아빠 괜찮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얼른 엄마랑 집에 가. 누가 봐도 숨을 가쁘게 들이쉬는 아빠였지만 제 앞에선 괜찮은 척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저도 참 마음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네요. 아빤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일찍 퇴원을 하시게 되었고 집에서 요양을 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집안 사정도 좋지 않은데 아빠의 병원비와 약값까지 더해지니 집은 순식간에 기울어졌어요. 처음에 엄만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일을 다니며 생활비를 버셨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병을 앓은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이른 새벽에 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엄마가 큰 가방을 가지고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잠결에 눈을 떴는데 옷가방 하나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서 전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바로 일어나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엄만 딱 한마디만 하고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 더는 못 버티겠어. 그리고선 훌쩍 나가버리는 엄마를 전 쫓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땐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냥 당장은 너무 힘들어 엄마가 버티기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희망이 꺾여버린 건 엄마가 그렇게 가출을 하고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부터였어요. 더 이상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부터 전 알 수 있었죠. 아빤 엄마가 집을 나가셨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엄마를 찾지 않으셨어요. 아마 당신이 몸도 좋지 않고 일도 할 수 없으니 엄마를 선뜻 붙잡지 못하셨겠죠. 그렇게 엄마가 떠나고서 저희 집은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빤 아픈 몸을 이끌고서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하셨지만 솔직히 아픈 사람에게 누가 일거리를 주겠습니까?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소소한 일거리를 하고 받은 돈으로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때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어요. 난방을 제대로 떼지도 못하니 저흰 동네 여기저길 돌아다니며 버린 이불 더미들을 가지고 와 집안을 채워놓곤 했죠. 그리고선 그 산더미처럼 쌓인 이불 사이에 들어가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잠을 자던 동생이 일어나 엉엉 울면서 절 깨웠던 적이 있었어요. 언니, 너무 추워. 춥고 배도 고파. 언니, 아빠는 언제 와? 언니, 나 무서워.
아빠 일하러 가셨어. 이제 금방 오실 거야. 많이 추워? 언니가 안아줄게. 조금 자다가 일어나면 해 뜨니까 따뜻해질 거야. 얼른 자자.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은 제가 7살인 어린 여동생을 달래며 오지도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더라고요. 아마 그때 전 속으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가난에서 기필코 벗어나고 말겠다는 그런 굳은 다짐을 이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 집은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기초수급자 등록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쌀이나 이런 먹을 것도 조금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땐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도 잘 되어 있어 이런 가정 상황을 주변에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그땐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을 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절 정말 많이 놀리기도 했어요. 야, 니네 아빠 결핵이라며. 그거 엄청 가난해서 걸리는 병이라던데. 니네 집은 그런 병 걸릴 정도로 가난한 거야? 야, 주연이랑 말하지 마. 너도 결핵 걸릴지 모르잖아. 우리 그냥 가자. 못된 친구들이 그렇게 놀려대며 깔깔대고 웃었지만 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저 그런 말을 듣고서 뒤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만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전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늘 주변을 경계했고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었는데 저희 집은 골목에서도 제일 안쪽에 가장 허름한 집이었어요. 늘 외지고 빛도 잘 안 드는 집이라 곰팡인 기본이고 벌레들도 항상 들끓었는데 어느 날은 그 집에 누군가가 찾아온 거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누, 누구세요? 아, 네가 주연이구나. 난 여기 저 앞에 슈퍼 있지? 거기 슈퍼 아저씨야. 몇 번 본 거 같은데 기억 안 나? 아, 슈퍼 아저씨가 여기 왜 오셨어요? 저번에 말이야. 너희 아빠가 아저씨네 일을 도와준 게 있어서 이거 주려고. 별건 아니고 라면이랑 김치야. 나중에 아빠 오면 같이 먹어. 알았지? 그러고선 슈퍼 아저씨가 덜렁 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쥐어주는데 그 안엔 정말로 라면과 통에 담긴 김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날은 그 슈퍼 아저씨가 챙겨준 라면으로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빤 그 슈퍼집을 도와준 적도 없었고 그저 슈퍼 아저씨가 저희가 너무 안쓰러워 손길을 내밀었던 거였어요. 그걸 알고서 아빠가 슈퍼에 직접 찾아가 감사 인사도 드리고 라면값을 지불하려고도 하셨지만 슈퍼 아저씨는 한사코 거절하셨죠. 그땐 그 슈퍼 아저씨의 도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릴 도와주는 걸까? 그런 생각만 들었죠. 무언가를 원해서 어떤 칭찬을 받고자 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슈퍼 아저씨뿐 아니라 교회에선 쌀도 가져다 주셨고 심지어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땐 장학금이라며 생전 처음 듣는 모임에서 갑자기 학비를 지원해 준 적도 있었어요. 그런 도움의 손길 덕분에 저흰 조금씩 조금씩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기 전 여동생에게 제가 입던 교복을 깨끗하게 다려서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전 여동생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수연아, 아빠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언니가 서울 가서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다음에 올 땐 수연이 교복 새 걸로 꼭 사줄게. 알았지? 언니 꼭 서울 가야 돼? 언니 없으면 아빠랑 나랑 둘이서 어떻게 살아? 그냥 여기서 일하면 안 돼? 서울 가서 언니 꼭 성공할 거야. 돈도 많이 벌 거고. 언니가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다시 꼭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넌 아빠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내내 절 붙잡은 여동생을 어르고 달래고서 전 그렇게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어요. 서울까지 올라오는 버스에서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처럼 지방에서 성공하기 위해 서울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서러움과 슬픔이 한 번에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펑펑 울고 꼭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사실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도 상황이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먼저 서울에 와 있던 아는 언니가 일하는 재단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기도 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땐 텃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진짜 바로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절 비웃을 때가 많았어요. 어머, 쟨 서울에서 일한다면서 어떻게 옷을 저렇게 촌스럽게 입어? 시골에서 왔다고 티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나 말이야. 안 그래도 촌스러워 죽겠는데 말도 들어봤어? 난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잖아. 웃겨 죽는 줄. 입고 다니는 것도 좀 봐. 역시 딱 티가 나네, 티가 나. 어머, 쟤 쳐다보는 것 좀 봐. 뭐 쳐다보면 어쩌게? 시골 애들이 독하다더니만 역시나 독하네, 독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저와 친해질 생각도 없는지 내내 벽을 두고서 저에게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은 사실 저에겐 익숙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기초수급자라고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으니 그런 것쯤은 뭐 견딜만 했죠. 그렇지만 견딜 수 없었던 건 바로 일을 할 때까지도 절 배제했다는 거였어요. 분명 시킨 일을 제대로 했음에도 다른 직원들은 늘 사사건건 절 지적하기 시작했거든요. 야, 너 이거 뭐야? 내가 치수 말 안 해줬어? 일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다 책임질 거야?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소 넣어서 재단한 건데요. 이거 보세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아, 그럼 너 지금 내가 실수했다는 거야? 내가 잘못이라는 거냐고? 아니,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 오리발 내미면 다야? 어? 그게 아니라 전 시킨 대로 다 한 것뿐인데. 이게 진짜 끝까지? 야, 너 나가. 어? 너같이 일머리 없는 애랑 도저히 일 못하니까 네 발로 나가라고. 내가 뭐 사장님한테 말 못할 줄 알아? 어디서 시골 촌뜨기가 일도 못하는 게 아는 사람 뺑 믿고서 들어와선 일까지 망치고 있어. 야, 나가. 나가라고. 그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이상하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무리 중 상당수가 절 싫어하고 배제를 했습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준 언니도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전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다니던 재단업체 거래처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엄청 혼나는 걸 보시고선 나서서 절 구해주셨거든요. 어? 이거 저희 거죠?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 직원이 치수를 잘못 넣어서 지금 재단이 엉망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좀 볼게요. 이거 그냥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크게 차이 안 나고 어차피 재단 들어가면서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거 이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처음에 치수 전달이 좀 애매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서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굳이 사람 몰아붙일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절 그렇게 몰아붙였던 그 직원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서 더 이상 저에게 지적도 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거래처 사장님은 제가 다니던 재단업체에 디자인한 옷 제작을 맡기는 분이셨어요. 오다 가다 몇 번씩 절 봤었는지 저한테 어느 날부터 말을 걸기 시작하시더군요. 저 혹시 주연 씨 고향이 어디예요? 아니, 말투가 익숙해서 설마 강원도예요? 어?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나도 강원도예요, 강원도. 알고 봤더니 그 사장님은 저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성공을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을 했었고 그렇게 어엿한 옷가게 사장님이 되셨던 거죠. 그 인연으로
전 사장님과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재단업체에서 나와 사장님의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기성복도 판매하지만 직접 디자인을 해서 옷들도 제작해 판매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종종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는데 사장님은 그 기회를 저에게도 주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디자인한 옷이 딱 1회 제작했을 때 완판이 된 거였어요. 솔직히 기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남김없이 싹 다 팔렸다는 걸 듣고서 전 정말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사장님이 어찌나 더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이야, 주현 씨 내가 안 그래도 센스 있다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현 씨 디자인이 완판이 되지? 와, 나 진짜 주현 씨 덕분에 오랜만에 옷 제대로 팔았어. 고마워. 사, 사장님, 저 진짜 제가 한 디자인이 다 팔렸어요? 진짜예요? 아유, 왜 울어? 좋은 일인데. 주현 씨, 내가 말했지? 주현 씨 능력이 있다니까. 내가 딱 처음 주현 씨 볼 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역시나 내 감이 틀리지 않았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주현 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땐 얼마나 신나고 좋았는지 보너스로 받은 돈을 그대로 집에 보내주면서 엄청 자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동생도 아빠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축하해 주셨어요. 사실 전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보기에 불쌍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회식을 할 때 제가 사장님께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 총을 띵 하고 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사장님은 왜 처음 본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면도 없었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혼나는 저 보고서 대신 나서주시고 제가 좀 불쌍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에이, 불쌍하긴. 아, 여기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사실은 내가 한 30년 전에 여길 딱 올라왔을 때 나도 주현 씨처럼 엄청 혼났던 시절이 있었어. 내가 여기 왔을 땐 내 이름이 아니라 촌뜨기라고 불렸다니까. 나한테 일도 안 주고 맨날 청소만 하라고 하고 구박만 하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다시 고향에 가야 하나 싶었을 때 그때 딱 어떤 사장님이 날 보고서 자기랑 일해보자고 하는 거야. 나도 그때 그랬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더러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건지 믿을 수도 없었고 나 등쳐먹으려고 그러는가 했었지. 근데 그 사장님 덕분에 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나도 주현 씨처럼 사장님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사장님이 뭘 하셨는지 알아? 뭘 하셨는데요? 그 사장님도 동양이셨던 거예요? 아니, 그 사장님은 태생이 서울이셨어. 그래서 더 의아했지. 근데 그 사장님이 그냥, 그냥 도와주고 싶었대. 그거 듣고서 처음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생파 모르는 사람을 누가 그냥 도와줘? 근데 마음이 그러셨대. 자꾸만 눈길이 가고 도와주고 싶었다더라고. 그 사장님도 젊었을 적에 일을 정말 더럽게 못해서 엄청 혼이 나셨대. 근데 내가 똑같이 혼만 나고 있으니 자기랑 똑같아 보였나 봐. 그래서 날 도와주셨어. 주연 씨 딱 봤을 때 말투가 내가 처음 서울 왔을 때 말투랑 비슷했거든. 근데 나처럼 똑같이 혼나고 있으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 그때 사장님의 말을 듣고서 전 다른 사람에게 내미는 손길이라는 게 어떤 조건도 요구도 붙지 않는 그냥 선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릴 적 저희 집을 도와줬던 슈퍼 사장님도 교회 사람들도 그리고 이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도 모두 그저 저희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내밀었던 손길이었던 거죠. 그 뒤로 전 더 열심히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게 되었고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마침 사장님께서 사업을 정리하시게 되면서 전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서 제 옷가게를 딱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배운 노하우들을 가지고 저만의 디자인으로 제 옷도 만들어 출시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그때 당시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슬슬 매출이 상승하더니 첫 달에 모든 옷들이 다 완판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면서 수입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일이 풀리기 시작하니 전 점점 더 욕심이 생겨 제 공장까지 마련해 돌리게 되었고 마침내 전국으로 제 옷을 납품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이 잘 풀리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아빠에게 집을 사드리는 거였습니다. 물론 지방이기 때문에 서울보다 집값이 엄청 비싼 건 아니었지만 아빠가 편안하게 쾌적한 곳에서 쉬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아빠 집에 이사를 가던 날 아빤 그 집에서 첫 끼를 드시며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시기도 했습니다. 주연아, 고맙고 정말 미안하다. 이 애비가 능력이 있었으면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맙고 또 너무 미안하고.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텼겠어. 다 아빠 덕분이지.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든 키워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아빠, 내가 아빠한테 더 고마워. 그렇게 눈물겨운 밥을 먹으며 참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토록 벌레도 나오지 않고 시원하고 따뜻한 그런 집을 평생 원했었는데 이제서라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30대 초반에 결혼할 때도 전 여동생 혼수랑 결혼 선물도 다 해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여동생이 극구 만류를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며 절대 안 받는다고 했지만 전 끝까지 여동생에게 혼수도 다 마련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니 얼마나 기쁘고 보람찼는지 몰라요. 어릴 적 그렇게 서럽고 힘겨웠던 세월들이 싹 다 씻겨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되니까 역시나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였어요.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엄마가 제 업장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주연아, 아이고 내 새끼.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어엿한 사장님도 되고. 주연아, 엄마야, 엄마. 엄마가 너 얼마나 널 보고 싶었는지 알아? 아유, 장하다, 장해 내 새끼. 누가 누구 새끼예요? 저 엄마 없습니다. 가세요. 주연아, 왜 그래? 엄마도 나름 사정이 있었어. 엄마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면 여길 찾아올 생각도 말아야지. 염치가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여길 찾아와요? 그 어린애들 버리고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집 나간 엄마가 엄마예요? 저한텐 엄마 없어요. 애초에 기억에서 다 지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찾아오지 마시고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세요. 주연아, 엄마 정말 힘들어. 엄마 혼자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 어? 이 엄마 좀 용서해주라. 엄마 한 번만 좀 용서해줘. 용서는 평생 못할 것 같네요. 당신이 버려놓고 이제 와서 왜 찾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 번 찾아오면 법적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죄다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찾아와 보세요. 그렇게 전 냉정하게 엄마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찾아오고 연락이 왔지만 전 아예 무시하고 말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몇 번을 찾아오시고 난 후부턴 엄마가 다시 오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좀 이상해졌어요. 밤마다 숨도 가쁘고 가슴이 조이듯이 아팠고 이대로 두면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서울 강북 쪽 한 병원 내과를 찾아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얀 마스크 너머 보이는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그리고 침착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스트레스가 꽤 많이 쌓이신 것 같네요.
과로도 좀 심하시고요. 심장 쪽으로 당장 이상은 없지만 휴식은 꼭 취하셔야 합니다.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려요. 무덤덤하게 말은 했지만 그때 의사 선생님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네요.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이 무리를 했었구나 싶어 전 조금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직원들에게 제가 하던 일도 좀 나누고 퇴근 후에도 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한번 거래처 지인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제가 심적으로 좀 힘들어하다 보니 봉사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몸이 힘드니까 괜한 일을 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 딱 떠올렸던 게 바로 과거에 절 도와줬던 사람들의 손길이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니 봉사를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렇게 전 연탄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진짜 기가 막힌 인연을 만날 줄이야 상상도 하지 못했었네요. 연탄을 들고서 낑낑대며 언덕을 오르고 있는데 앞쪽에서 어딘가 들어봤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어? 여기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여기 길이 좀 미끄럽거든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들자 어디서 많이 봤던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절 쳐다본 그 사람도 절 바로 알아보는 것 같았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제가 진료를 받던 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어? 그때 병원 오셨었죠? 아, 그 의사 선생님? 어쩐지 목소리가 좀 익숙하다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네. 아니 근데 병원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 봉사까지 오세요? 아, 그게 봉사하면 좀 마음도 좋아질까 해서. 근데 선생님은 바쁘지 않으세요? 아, 전 정기적으로 하는 봉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는지, 거기다가 한눈에 딱 그 사람을 알아봤는지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마 저나 그 남자나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남을 시작으로 저와 그 의사 선생님은 종종 봉사를 갈 때마다 마주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흰 친해지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 남잔 처음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가 168 정도였는데 그 사람은 키가 165 정도로 좀 작았거든요. 거기다가 생긴 것도 좀 날카롭게 생겨서 성격이 좀 까칠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반전 매력이 있는 거였어요. 생긴 건 어디 까칠하게 굴 것만 같았는데 너무 다정하고 섬세하고 거기다가 사람이 진짜 정도 많고 인간적이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어찌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너무 인간적인 매력이 많더라고요. 아유, 어르신, 이렇게 자꾸 술만 드시고 그러면 속이 상해요. 저 이러면 다음엔 어르신 진료 보러 안 올 겁니다. 에휴, 한 잔만 마셨어, 한 잔만.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걸 어째? 그래도요, 정 잠 안 오시면 운동도 좀 하고 그러셔야죠. 어르신 잠이 너무 안 오실 때만 딱 한 잔 드시는 겁니다. 아셨죠? 대신 매일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안주도 꼭 챙겨 드시고요. 다음엔 여기 쌓인 병들이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랑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우리 의사 선생님 말은 또 잘 듣지. 고마워. 이 달동네까지 진료하러 와주는 거 우리 선생님밖에 없네. 참 고마워. 솔직히 남들은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지켜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봉사까진 잘 안 올 줄 알았는데 사람이 어찌나 선하고 이타적인지 남들을 더 배려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점점 더 이 의사 선생님에게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도 저에게 호감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저도 30대 후반, 남편은 40대가 지나갔으니 결혼을 일찍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결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나 남자친구 어머니의 반대가 어찌나 거셌는지 절대 안 된다고 첫 만남부터 못을 박았죠. 뭐? 오팔이 한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번다고 의사인 우리 아들 채가려고 해. 난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우리 아들 돈 보고서 접근했나 본데 순진아 우리 아들 꿰어가지고 결혼할 생각 하지 말어. 어머니,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런 말 하려고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주현 씨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결혼은 제가 결정해요. 어머니 마음대로 결정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뭐? 얘 상호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 지금껏 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살았잖아요. 의사도 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머니 말대로 인생 살았으니까 지금부턴 제가 제 인생 살겠습니다. 저 앞으로 아예 안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계속 반대하세요. 주현 씨, 그만 가자.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가 거세게 반대를 했지만 남자친구는 연을 끊겠다는 선언을 하면서까지 절 감싸더라고요. 결국 백기를 든 건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사실 남자친구 쪽에선 어머니를 제외하곤 다들 결혼을 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남자친구 어머니가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 전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어요. 물론 시어머니 관계는 이후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제가 탐탁지 않은지 은근슬쩍 절 무시하고 얕볼 때가 많았어요. 특히나 시댁에 가서 좀 좋은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우가 킹크랩이랑 랍스타를 가지고 시댁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들 모여서 먹는데 갑자기 시모가 절 무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예, 주연이 넌 이런 거 먹어본 적 있니? 하긴 크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데 이런 거 구경이나 해봤겠어? 자, 이 기회에 구경 좀 해라. 너 처음 봤지? 이런 거 먹을 줄은 아나 몰라. 아이, 엄마, 왜 새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 새언니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런 소리를 해? 언니 미안해요. 엄마가 괜한 소리 하네. 아니 내가 뭘. 난 얘 생각해서 한 말인데 너 기분 나쁘니? 배경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뭐. 난 나름 너 배려해서 한 말이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희 집에 안 오겠습니다. 왜 자꾸 이 사람 무시하세요? 저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허참, 예, 주연이 너 되게 여우네. 우리 아들이 한 번 나한테 저런 소리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우리 아들이 저러니? 참, 알았다, 알았어. 내가 입 다물고 먹으면 되잖니? 자꾸만 은근슬쩍 절 무시하고 깔보는 시모를 보면서 저도 속으로 정말 부글부글 감정이 끓어오를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모를 제외하고 시부며 두 신우며 특히나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땐 소란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꾹 참았네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아빠를 또 어찌나 잘 챙겼는지 모릅니다. 바쁜 와중에도 가끔씩 저희 집으로 가 아빠 안색도 살피기도 하고 전화도 자주 드렸어요. 한 번은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남편이 저희 아빠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어디 안 좋은 건 없으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데 약은 꾸준히 드시고 계시죠? 요새 밥은 안 거르시고요? 아이고, 자네 여기 와서까지 의사 선생님 할 거야? 청서방, 내 걱정은 하지 말게. 난 이제 다 늙은 몸이야. 아파도 뭐 할 수 없지 뭐. 난 여기서 잘 지내니까 계속 이렇게 걱정하지 말어. 난 괜찮어. 아버님이 건강하셔야죠. 안 되겠어요. 아버님 내일 뭐 안 하시죠? 그럼 저랑 같이 병원 가요. 가서 건강검진도 좀 받고 저희 집에서 푹 쉬시고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하시다가 오세요. 왜 자꾸 집에는 안 오시고 저 걱정돼서 일도 손에 잘 안 잡혀요. 아이고, 우리 딸도 이렇게까진 걱정 안 하는데 우리 정서방 왜 이렇게 날 걱정하나 몰라. 고맙네, 우리 정서방. 내가 아들이 하나 또 생긴 것 같아. 우리 사이들이 어찌나 날 잘 챙기는지 참 고맙네. 정말 저희 집 사이들은 아빠 말처럼 누구보다 아빠를 잘 챙겨줬습니다.
제부에게도 고마웠지만 전 남편에게도 참 많이 고마웠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또 어떻게 시모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세월이 흘러 시모가 절 받아주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러다 남편과 결혼하고서 제 나이 41살 때, 남편 나이 46살 때 남편이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병원 원장님이 지방으로 병원을 이전하시게 되면서 그렇게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된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된 지 얼마 후 시모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병원도 잘 되고 안정적으로 잘 꾸리고 있는데 시모는 뜬금없는 말을 저한테 하더군요. 이해, 넌 네 사업하느라고 바쁘단 핑계로 우리 아들 병원 관리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잘 하고는 있는 거야? 네, 어머님. 병원에도 행정 처리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워낙 남편이 꼼꼼한 성격이라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내가 걱정해 며칠 밤잠 좀 설쳤다. 넌 바쁘단 핑계로 우리 아들도 제대로 안 챙기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개인 병원 차리면 아내가 옆에서 내주하고 보필한다던데. 넌 네 일도 안 그만두고 지금껏 오파리 하면서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하고 있잖니. 아휴, 하여간 내가 그거 보면서 언젠간 이 말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 같구나. 앞으로 우리 아들 병원에서 버는 돈 내가 직접 관리하마. 네?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이 그걸 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기는 무슨. 예,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번 돈 어떻게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너희 친정에 돈 퍼다 주고 그랬을 줄 내가 어떻게 아냐고? 순진한 우리 아들은 너만 믿고 있을 텐데. 솔직히 내가 보기엔 네 회사 잘 되는 것도 다 우리 아들 돈 때문인 것 같구나. 전 시모의 말을 듣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시모는 더 오해를 하고서 격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것 봐, 이것 봐. 너 들키니까 얼굴 빨개지는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밖으로 우리 아들 돈 빼돌렸지? 나 그 꼴은 절대 못 본다. 아무리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해도 난 우리 아들 지킬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병원 돈은 내가 관리하마. 뭐라고요? 어머님, 병원 돈을 왜 어머님이 관리를 해요? 절대 안 돼요. 그 병원이 누구 건데요? 아, 누구긴 누구 거야? 우리 아들 거지. 우리 아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차린 병원인데 설마 너 결혼했다고 그 돈도 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예, 착각하지 말어. 그 돈 우리 아들 돈이고 다시 말하면 내 거야, 내 거. 내 아들 돈이라고. 이래서 없는 애들은 걷어주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만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가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아주 정신도 못 차리고 말이야. 친정에 빼돌릴 생각하지 말고 네 처지를 생각해. 돈 아예 맡기기 싫으면 그럼 사연 내역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개하든가. 그래야 내가 마음 놓을 수 있겠구나. 오늘부터 매달 나한테 보고하거라. 전 끝까지 기가 막힌 소리만 하는 시모를 보면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화를 내는 시모에게 진실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건 제가 아니고 어머님이시네요. 그 병원 남편 돈 아니고요. 제 돈입니다. 제 돈. 뭐? 아니, 네 돈이라니? 그게 무슨, 아니 그 병원 우리 아들이 차린 거잖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어디서 거짓말을 해?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보시고요. 제가 그 병원 1원까지 전부 다 제가 투자한 거예요. 열심히 어머님 말대로 오파리에서 번 돈으로 그 병원 차린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제 피와 땀으로 만든 돈으로 차린 병원이니까 어머님은 거기에 손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너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네 돈이라는 거냐? 네, 정 못 믿으시겠으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지, 어머님 차 타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그리고선 전 시모를 데리고서
남편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거의 마감 시간대라 병원에 환자들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큰 난리가 날 뻔했죠. 제가 딱 도착을 하니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다가 뒤이어 들어온 시모를 보고선 다들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사실 그전부터 시모는 자꾸만 사사건건 다 간섭질을 하느라고 직원들도 엄청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의 진료실에 들어갔고 남편은 정리를 하다가 저와 시모를 보고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들어와 다급하게 남편에게 물었어요. 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여기 병원 누구 거야? 누구 거냐고. 너 네가 의사하면서 번 돈으로 그걸로 차린 거 맞지? 맞는 거지? 어머니, 아니 갑자기 그걸 왜 설마 아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얼른 얘기해봐. 진짜로 여기가 네 처가 투자한 거 맞아?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고? 어머니, 여기 제 아내가 돈 다 대줘서 마련한 병원이에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아내가 여기까지 어머니 데리고 와요?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자 시모는 그때서야 상황을 판단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풀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이게 왜 네 게 아니야? 왜 네가 차린 게 아니냐고. 아이고 세상에나. 전 그런 시모를 뒤로하고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크게 푹 쉬더니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진짜 면목이 없다. 당신한테 이 병원까지 도움받았는데 이런 걸까지 겪게 하고 정말 미안해 여보. 다 내 잘못이야. 애초에 어머니 만나게 해서도 안 됐었는데 다 내 탓이야 여보. 미안해. 뭐? 나를 안 만나게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어머니, 제발,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 인생에 도대체 어디까지 간섭하시려고요? 예? 제발 어머니 인생을 좀 사세요. 제가 어머니 인형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어머니 뜻대로 제가 움직여야 되냐고요? 저 이제 도저히 못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뭐라고? 너 그럼 이 엄마를 안 보겠다는 거니? 상호야, 제가 뭐라고, 쟤까짓 게 뭐라고 지금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주연이 저한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서 절 누구보다 존중해주고 제 뜻을 제일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누구처럼 제 인생 멋대로 휘두르려고 하지도 않고 제 생각을 누구보다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엄마가 그런 대접을 해요? 주연이한테 그렇게 대접하는 건 저한테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저 어머니 안 봐요. 절대 안 볼 테니 그렇게 하세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결국 남편은 시모의 손을 이끌고서 병원 밖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시모는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자 끌려나가면서도 오열과 통곡을 반복했어요. 남편의 병원은 제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차려준 거였어요. 처음엔 남편이 본인이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전 남편을 믿었고 지지해주고 싶었기에 그 돈을 다 보탤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제 결정을 남편은 너무나 감사했고 고마워했고요. 그런데 시모가 저렇게 나와버리니 남편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뒤 정말로 남편은 시모를 만나지도 연락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직원들도 병원에 시모가 오면 화들짝 놀라 시모를 쫓아내기 바쁘고요. 몇 번 그렇게 쫓겨나고 나니 그래도 시모 자존심상 더 이상 병원까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대신 저한테 연락이 와 얼마나 애걸복걸 말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주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정말 그동안 내가 반성 많이 했어.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아들이랑 같이 저녁이나 함께 할까? 내가 저녁상 차려놓으마. 아니요, 저희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안 간대요. 주연아,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네가 말하면 우리 아들 그래도 집에 놓을 거 아니니. 정말 미안하다 아가.
내가 정말 너한테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어? 제발 용서해다오. 왜 저한테 그러시죠? 절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들이 보고 싶으시면 직접 아들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요. 그럼 전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 냉정하게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모는 남을 깔보고 무시한 대가를 정말 처절하게 받고 있어요.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의 외면을 받으며 자신이 한 잘못을 제발 좀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전 이후에도 열심히 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남편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의 병원도 잘 되고 그리고 저희 늦게나마 이세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여동생도 제부와 행복하게 살면서 저희와도 자주 만나고 있고요. 시모는 여전히 저한테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지만 당분간은 전 시모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시모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거든요. 늘 어둡고 빛도 없던 삶 같았던 저에게 이렇게 밝은 빛이 내리고 있다는 게 요즘은 꿈만 같네요. 여기 사연들을 보다 보면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끝도 없을 것만 같았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엔 다시 빛을 보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날들도 언젠간 꼭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꿋꿋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기회도 찾아오고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하려고 노력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지금의 삶을 만들어 왔듯 여러분들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힘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모두들 감사합니다.